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상급 종합반 김미나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시, 바로 쓰기 영역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사실 쓰기는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겠지? 난 너무 힘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쓰기 영역은 사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쓰기를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중국어의 기본 뼈대라든지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키워주기 때문에 쓰기야말로 정말 보물 같은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 미나쌤과 함께 열심히 재미있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첫날로서 3급 쓰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소개와 함께 그리고 3급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본 어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급 쓰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쓰기 영역입니다. 쓰기 영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분은 단어를 몇 개 제시해 주거든요. 그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자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자를 쓰기 위한 힌트를 줍니다. 바로 병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병음을 보시고 이 단어는, 이 한자는 이 소리로 나는 거니까 그렇게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각각 5문제씩 해서 총 10문제이고요. 시간은 15분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총점이 100점이니까 배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첫날로서 쓰기 1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1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4개에서 5개의 제시된 어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벽한 문장을 완성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은 3개짜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 가끔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한 4, 5개 정도의 그런 어구라든지 단어들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중국어 어순에 맞춰서 완벽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총 71에서 75번까지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출제 문제, 그 쓰기 1부분 출제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본 문형입니다. 중국어 어순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어떤 게 떠오르세요? 주, 술, 목, 주어, 수로, 목적어. 이거 떠오르시죠? 사실 그런 관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좀 어렵다라고 싶은 받자문, 비교문, 빼이자문 이러한 특수 문형 문제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문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오늘부터 이어지는 강의 하나씩 천천히 들으신다면 그 뼈대를 쌓아가시는데 여러분들이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출제 형식 같이 보실게요. 자, 우선 중국어의 기본 문형을 완성하는 문제가 70% 이상 출제가 됩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문형으로서 받자문, 빼이자문, 비교문, 연동문, 겸어문. 사실 이름만 들어도 어렵겠다 싶은데 사실 얘네들도 어떤 일정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것들만 공부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각각 이런 문제들은 매회 하나에서 2개씩 이제 출제가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칙만 이해해도 쉽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전략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중국어 문장의 기본 뼈대인 주술목부터 파악하자입니다. 자, 근데 이 주술목이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벌써 저희 3급 강의를 들으신다면 최소한 2개월 혹은 3, 4개월 정도는 중국어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주술목의 문장을 만드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여러분, 주어는 무엇이에요? 주어는 문장의 주체자로서 한국어의 그 주격 조사 어떤 것들이 붙죠? 은, 는, 이, 가로 해석된 애들이 맨 앞에 주어로서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로로서는 주어에 대한 서술하는 성분으로서 보통 끝에 뭐뭐이다 라든지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애들이 그 뒤를 이르게 되죠. 이게 따라오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어는요. 동사, 수러의 그 대상으로서 보통은 목적격 조사인 을을이 붙는 애들이 목적어 자리에 위치가 됩니다. 영어처럼 주, 술, 목, 어순을 따라서 한번 예문 보시죠. 我看书 나는 은연이가 그 다음에 칸 본다 뭐뭐이다 수 책을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술목을 기억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국어 문장이 어렵다, 중국어 쉽지 않은데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각각 주어나 목적어, 즉 명사를 꾸미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러, 동사 수러 혹은 형용사 수러 이런 수려들을 앞뒤에서 꾸며주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기본 어순 앞뒤에 중국어 문장에 살이 되는 수식을 붙이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어순은 주술목이고 요거를 우리가 잡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주어 자리에는 은는이가, 수러 자리에는 뭐뭐이다, 뭐뭐하다, 목적어 자리에는 뭐뭐을이라고 부는 애들을 그 자리에 쏙쏙 넣으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방금 얘기했듯 어려워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게 눈에 싹 보이지 않고 앞뒤로 꾸며주는 말들이 같이 살로 붙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규칙이 있어요. 이 단어는 여기에, 이런 구조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조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신다면 문장을 만들기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첫 번째 관형어인데요. 관형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관형어라는 것은 바로 명사, 즉 문장 속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하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수식을 하느냐, 얘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이라든지 몇 개인지 수량이라든지 혹은 걔의 성질 등을 제한하는 얘가 바로 이 관형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문으로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他是男朋友 이것만 볼게요. 그는 누구이다? 남자친구이다. 주술목이죠. 그런데 누구의 남자친구인지 이 소속을 앞에서 꾸며주게 되었죠.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 즉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관형어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어에서는 그 성질을 정해준다고 해서 정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형어는 무엇이다?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사어입니다. 부사가 아니고 부사어예요. 자, 부사어라는 것은 수러 앞쪽에서 수러를 수식하는 성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전면구 이런 애들이 바로 부사어가 되어서 수러 앞쪽에 위치가 되어 수라가 발생하는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그런 말들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我休息만 한다면 나는 쉰다라는 주어와 수러죠. 자, 수러 앞쪽에 조동사 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여기에다 넣게 된 것이죠. 그래서 我想休息 나는 좀 쉬고 싶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어인데요. 보어는요,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뭘 보충해주느냐? 수러 뒤에서 수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충해준다라는 거는 정도성이라든지 결과성, 방향성, 가능성, 혹은 뭐 시간의 길이라든지 동작의 횟수 이런 것들을 보충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정도보어, 뭐 가능보어, 시량보어 아마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죠?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수러 뒤에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我吃完了에서 이 완 같은 아이가 바로 결과를 보충해주는 결과보어입니다. 만약에 완이 없다면 我吃了 나는 먹었다예요. 근데 얘가 다 먹었는지 아니면 만족스럽게 먹었는지 아니면 음식을 싹 다 먹어치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완을 넣어주면 젓가락 내려놓고 이제 끝났다, 먹는 게 끝났다라는 완료의 느낌을 첨가해주게 되는 것이죠. 난 그래서 다 먹었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관형어, 부사어, 보, 뭐 이런 것들을 막 디테일하게 막 공부한 날은 아니고 오늘은 전체적인 뼈대, 흐름을 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책을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이 부사어에 대해서, 보어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공부한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는 그 범주 내에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이거에 대한 꼼꼼한 해석이나 아니면 꼼꼼한 이해는 그 파트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워,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언제 다 외우냐? 이렇게 부담 가지면서 수업 들으시면 재미없으니까 그런 마음은 잠깐 접어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핵심 전략 두 가지 우선 같이 공부해봤고요. 별건 아니었죠. 중국어 어수는 주술목이다. 근데 이제 각각 꾸며주는 말들이 있다. 명사들, 특히 주어나 목적어 앞에서는 얘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있고 수러를 중심으로 수러 앞쪽에는 부사어, 그 다음에 수러 뒤에는 보어들이 와서 얘네 의미를 보충시켜준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첫날로서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할까요? 같이 보실게요. 자, 오늘 첫날로서 관형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그럼 지금 그림이 보이십니까? 자, 이제 그림을 좀 준비해봤는데 그럼 뭐처럼 보이세요? 나름 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책입니다, 여러분, 책.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한번 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 저기 상상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그림 이미지를 보셨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책을 여러분 다른 이미지로 떠올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책? 중국어로 슈인가? 슈를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한국어로 책을 떠오르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책에 대한 범위를 한번 제한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산 책이라든지 다음 친구가 준 책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내 앞에 있는 책이라는 이런 범위를 드린다면 아마 각각의 책들이 딱딱딱 떠오르겠죠. 혹시 오늘 책을 사신 분이 정말로 계시다면 오늘 산 책? 그건데 라든지 친구가 준 책, 오늘 정말 친구한테 책을 빌려오신 분이 있다면 그 책을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지금 딱 다 모든 분들이 제 최소한은 지금 저랑 함께 책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책이라고 했다면 다들 저희 3급 HSK 3급 이 종합서를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책이라는 말 앞에다가 각각 얘의 성질이 어떤지를 제한시켜 줬잖아요. 이런 말들을 한국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관형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범위를 정해준다고 해서 띵위 정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래서 관형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한국어로 써놓은 거고 어떤 애들이 이런 정어 역할을 하는지 명사를 꾸며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시죠. 자, 관형어의 순서입니다. 자, 관형어는요, 상당히 많은 애들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많은 애들이 함께 왔을 때 순서도 있대요. 근데 우선 그건 잠시 접어두고, 그럼 어떤 애들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지 그거 한번 보실게요. 자, 맨 마지막, 중심어. 이게 꾸밈을 당하는 아이를 어려운 말로 중심어라고 합니다. 뭐를 꾸미는 말이라고요? 명사. 자, 근데 다양한 말들이 명사를 꾸미는데, 명사 제일 가까이에 구조조사 더가 연결되는 아이들이 바로 위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바깥쪽으로는 몇 개인지 수량사, 1개, 2개, 3개 이런 거 1권, 2권, 3권이라는 수량사. 그 바깥쪽으로는 저와 나와 같은 지시대명사.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구 것인지에 대한 소유 관계가 그 바깥쪽을 따르게 됩니다. 한번 예문으로 볼게요. 자, 우선 시에즈는 신발이죠. 전 지금 신발을 한번 꾸며보고 싶어요. 얘가 중심어입니다. 무엇이 가장 가까이 온다고요? 구조조사 더가 꾸며주는 말이 가장 가까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漂亮的 예쁜 신발 이거 먼저 오고요. 그 다음 그 가까이에는 한 켤레라는 이 수량사죠. 슈앙 신발을 세는 수량사 슈앙이 이렇게 옵니다. 만약에 어순배 시험에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다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한국어로는 예쁜 한 켤레의 신발 이래도 맞잖아요. 하지만 중국어로는요. 한 켤레의 예쁜 신발.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 잘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명사를 꾸미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서가 있더라. 구조조사 더가 꾸미는 말이 가장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바깥쪽으로는 지시대명사 쩌나 나가 오는데 그럼 수사인 이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많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많이 줄여서 这双, 那双, 뭐, 这个, 那个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 분다는 걸 평소 우리의 입 습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누구 것인지 소유 관계가 맨 바깥에 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한 켤레의 예쁜 신발 이런 순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자, 맨 마지막에 쿠즈가 나왔네요. 쿠즈는 바로 바지가 되겠죠. 근데 어떤 바지래요? 란서더, 파란색 바지입니다. 다음 바지나 치마를 센 양사가 디아오죠. 길면서 흐느적거리는 센 양사. 그래서 한 벌의 파란색의 바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지시대사 가 나왔네요. 지시대명사. 그래서 이 한 벌의 파란색 바지입니다. 마지막 누구 건지 소유관계가 맨 마지막에 위치되어서 그의 이 한 벌의 파란색 바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이는 역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这条 해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小狗, 강아지가 있죠? 강아지. 근데 어떤 강아지래요? 可爱的, 귀여운 강아지. 그 다음에 한 마리의 귀여운 강아지. 그 앞에 지시대명사 这. 그래서 이 한 마리의 귀여운 강아지가 되고 마지막은 누구 겁니까? 네, 나의 이라는 소유격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명사를 꾸미는 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형어는 바로 명사 앞에서 위치가 되어지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요? 중심어, 즉 명사 제일 가까이에 구조조사 더가 꾸미는 말, 그 바깥쪽에 수량사, 그 바깥쪽에 지시대명사, 마지막 누구 거인지 소유관계가 그 바깥쪽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도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관형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이어볼까요?
자, 두 번째는 부사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큰 덩어리 안에서의 이런 것들을 개념적인 걸 공부하는 날이에요. 디테일한 공부는 부사, 그 다음에 보어 1편에 가서 다시 공부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개념만 좀 잘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부사어라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중국어 어순이 주술목일 때 수어 앞쪽에 위치가 되어서 이 수어의 분위기를 꾸며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바로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사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까 보셨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인데요. 요를 빼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가 迟到了. 얘가 주어고 迟到는 지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그래서 그는 지각했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분위기를 첨가시켜주고 싶냐면 아니 또 늦었대 또 라는 빈도수 이거를 첨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빈도부사인 이어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는 또 늦었다. 이해되시죠? 이런 분위기를 꾸며주는 말들이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부사는요 부수적인 말이다.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분위기 메이커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부사에 대해서는 부사편에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부사가 수라 앞에서 분위기를 꾸며줍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想要应该可以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보면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려고 한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능력이나 원하는 것을 나타낸다 해서 능원 동사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我应该复习인데요. 우선 주어는 나이고요. 그 다음에 复习는 복습하다죠. 근데 그 중간에 应该라는 조동사가 들어가서 당위성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인가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마땅히 복습을 해야 된다고 라는 그 의미가 첨가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조동사의 위치 잠깐만 짚을게요. 어디에 갑니까? 동사 앞쪽에 이렇게 위치가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는 단독으로 다니지 않고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와 함께 다니죠. 그래서 전명구라고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명구도 주어와 수어 사이에 들어오는데요. 우선 한번 예문으로 볼까요? 我看电视. 나는 본다. TV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장이죠. 인데, 在家가 집에서라는 바로 전치사 구입니다. 얘 역시 위치가 어딥니까? 한국어로는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나 책, TV를 본다. 아니면 나 TV 봐. 집에서 왠지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명구도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 아이도 무엇입니까? 바로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주술 사이에 위치가 되는 거니까 한국어 때문에 앞이나 뒤에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개념을 잡습니다, 여러분. 중국어 어수는 주술목이고요. 주어와 수어 사이에 이 분위기를 꾸며주는 말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부사, 그 다음은 조동사, 그 다음은 전치사, 전명구로 만들죠. 이런 애들이 바로 위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그 관형어에서 명사를 꾸며는 말을 관형어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명사 제일 가까이에 구조조사 더, 그 바깥쪽에 수량사, 그 바깥쪽에 쩌나나, 마지막은 누구 건지 소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었잖아요. 이 부사어도 혹시 순서가 있지는 않을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부사어의 순서입니다. 자, 부사어는요, 수어 앞쪽에 위치가 되어서 수어의 분위기를 꾸며주는 말이죠. 아마 지금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것 같아요. 그만 얘기해!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한국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여기저기 막 두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부사어라는 거는 주술 사이에 위치가 되어서 수어가 발생되어지는 분위기를 설명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부조전, 요 순서로 와요. 부조전, 아시겠죠?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 근데 세상에는 다 예외적 경우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얘도 사실 이 부조전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급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우리 기본적인 부조전의 순서를 아는지를 묻는 거고, 예외적 경우가 시험에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거에 맞춰서 몇 개의 문장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어는 我, 나이고요. 그 다음에 수어는 休息, 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부사 이에 조동사 想, 그 다음에 전치사고 在家를 넣어서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나도, 너도 그러니? 나도 라는 이런 분위기를 여기다가 첨가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샹, 이미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능원동사, 조동사를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이 아니고 집에서라는 이런 장소적인 분위기를 전치사 구로서 첨가를 해준 거죠. 자, 이럴 때 나는 집에서 역시 책 보고 싶어.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요. 나도 샹, 뭐 하고 싶다? 집에서 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방금 공부했던 부조전 순서에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 맞추시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고 중국은 약간 규칙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부조전 순서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부사, 조동사 샹 하고 싶다. 그 다음에 在家 집에서 쉬고 싶다 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我也想在家休息 라고 하시면 되죠. 하나 더 볼까요? 제가 맨날 부조전 하니까 다들 다 그럼 매 문장마다 부조전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분위기만 그렇게 쏙 골라서 얘기하시면 돼요. 대신에 기본 순서는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에서도 주어와 수어 한번 볼게요. 주어는 무엇입니까? 타, 그이고요. 수어는 취, 간다죠. 근데 이 사람이 꼭 갈 거래요. 이제 그런 마음을 여기다가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이라는 이런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주는 어기부사라고 하죠. 이딩을 여기 앞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호의는 가능성으로서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첨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인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부사인 이딩 먼저 쓰고 조동사 호의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걔는 분명히 갈 거라고. 시작. 他一定会去 어렵지 않죠? 他一定会去 그는 반드시 갈 것이다 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아마 지금 연습하시면서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내 거가 돼가는 것 같아 라는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만의 오해는 아니겠죠, 여러분? 네, 같이 한번 볼게요. 마지막 수럼, 우선 주어하고 수어 먼저 찾아야겠죠? 주어는 띠디, 남동생이고 그 다음에 수어는 맨 마지막에 있는 랴오티엔이죠. 랴오티엔은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한담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분위기를 수어 앞쪽에 부사어로서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어떤 일이 발생 중에 있다라는 시간적인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시간부사인 正在가 여기 와 있어요. 뭐뭐하는 중이다. 正만 써도 되고 사실 在만 써도 괜찮다는 거 아시죠? 다 같은 말이에요. 正在다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혼자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랑, 뭐 엄마가 아니고요. 친구랑, 그 누구와 함께 하는지 대상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전치사 끈과 함께 대상인 벙여오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지금 전면구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현재 친구와 랴오티엔 대화하고 있다라는 이 문장이고요. 자, 쫑짜이가 품사가 무엇입니까? 부사. 그 다음에 끈 벙여오가 전면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순서로 문장이 완성이 된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띠디 남동생부터 시작. 띠디 正在跟朋友聊天 남동생은 현재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실 이런 답답함은 느껴야 돼요. 아니 선생님은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이게 부사고 이게 조동사고 이게 전치사인지 아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자리를 딱 잡는 거지 저는 모른다고요 라는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죠? 드는 게 정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다음 강의가 부사는 무엇이고 조동사는 무엇이고 전치사는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디테일하게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 소화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못해, 쓰러져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큰 이 그림을 그리는 날이에요. 큰 틀로서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가 수어 앞에서 분위기를 꾸며주고 얘네들도 순서가 있는데 물론 예외적 경우가 있긴 하지만 순서가 있는데 일반적인 순서는 부조전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예외적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예외적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예외적 경우입니다. 이렇게 거창히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우선 같이 문장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어는 我, 나이고요. 그 다음에 수어는 취,
가다죠. 그 요 사이에다가 내가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부사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있는 거는 끈마마. 그래서 엄마와 라는 바로 전치사 구죠. 끈이 전치사고 마마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전명구를 이루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전치사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치, 같이 함께라는 바로 어려운 말로는 범위 부사라고 합니다. 둘을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부사가 왔습니다. 선생님, 보통은 수로 앞에는 분위기를 꾸며주는 말들, 즉 부사어로는 부조전 순서로 온다면서요. 왜 얘는 전치사 부사 순서입니까? 라고 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치라는 부사는요. 앞에 주어가 한 명 이상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함께.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쵸? 우리는 함께. 나는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전치사 구인 끈마마 누구와 함께 하는지 대상이 먼저 오고 나는 엄마와 그 다음에 함께 라는 부사가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엄마와 함께 간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사어는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조전 순서이지만 해석이나 상황상의 이유 때문에 지금 보시듯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기초 단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걸 공부할 때 아마 이렇게 알려드렸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도 이 문장을 여러분 이 문장은 원래 주술 사이에 부조전인데 그 부조전을 벗어나서 전치사 부사의 순서로 쓴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안 알려주시죠. 보통은 이거를 마치 하나의 어구처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나요? A, 끈, B, 이치, 동사 이렇게 말이죠.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기초를 가르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A, 끈, B, 그 다음에 이치, 그 다음에 수러. 마치 여러분한테 하나의 어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맨날 연습을 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그와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러면 我跟他一起吃饭. 나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다. 그러면 我跟老师一起学习. 자, 이런 식으로 A는 B와 함께 뭐뭐 한다 할 때 요렇게 씁니다 라고 자꾸 이렇게 연습을 했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옹알이 단계 지나서 한국어를 좀 배울 때 이제 엄마들이 많이 책을 읽어주면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럴 때 많은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나요? 얘는 용원이고 얘는 채연이니 얘가 얘를 꾸민단다. 이런 어머님은 어디 있어요? 없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고 엄마가 읽어주는 책, 엄마가 하는 말 저희가 듣고 그걸 모방하면서 지금 모국어가 이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초 단계는 바로 그 모국어를 어머니한테 배우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에는 다양한 표현들을 그리고 많은 단어들을 내 입에, 내 귀에 쌓아가는 단계이고요. 그럼 HSK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단어 생활을 하셨다면 HSK에 들어오셔서 왜 얘가 여기 놓이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라는 뼈대를 쌓아가는 학교에 오신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머릿속에 오늘부터 알려드리는 이런 규칙들을 머릿속에 쌓아가시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쉬운 게 시험에 나올까요? 기초 단계부터 그렇게 열심히 맨날 했던 표현들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러면 3급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문장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주어와 수로 먼저 보시죠. 주어는 我, 나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感, 느낀다. 그 다음 마지막 목적어는 兴趣 해서 나는 흥미를 느낀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술목의 그냥 완벽한 중국어 문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 앞에다가 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리고 흥미를 느끼는 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위기적인 면에서 첨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부조전을 넣는데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자, 맨 앞에 나는 对汉语 우선 대상을 먼저 써야 돼요. 나는 중국어에 대해서, 나는 운동에 대해서, 나는 영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어떤 거에 대한 것인지 대상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쓰는데 나의 감정의 정도가 예를 들어 0점에서 10점 만점이라면 5점 정도인지 아니면 7점, 8점인지 10점 만점인지 아니면 2, 3점인지 혹은 빵점인지에 대한 정도는
뒤에서 같이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는 중국어에 대해서 뭐 그냥 흥미 느끼고 있어. 이 정도니까 很感兴趣고요. 만약 굉장히 흥미 느낀다 그러면 我对汉语非常感兴趣. 그다음 만약에 빵점이야. 나는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我对汉语不感兴趣. 이런 식으로 정도나 혹은 정도를 느끼는지 못하는지 이런 말들은 수로 부분에 더 같이 위치를 시키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우린 이거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좀 예외적 경우에서 또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이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이지만 누구보다 부사보다 먼저 앞서 나온다. 대상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하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난 중국어에 매우 흥미가 있다. 시작! 我对汉语很感兴趣. 나는 중국어에 흥미를 느낀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외적 경우까지 봤습니다. 우리 지금 엄청나게 간단한 거 배웠어요. 중국어 어수는 주술목이다. 그 다음에 우선은 주어, 목적어, 즉 명사를 꾸미는 말은 관형어로서 순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수러 앞에도 수러를 꾸미는 말, 부사어가 있는데 순서가 있었다. 부조전, 그리고 예외적 경우도 있다. 요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자리만 보시면 돼요. 어떤 자리냐? 수러 뒤에는 그러면 뭐가 오느냐라는 수러를 꾸며주는 말들 뒤에서 보충해주는 말, 보어에 대해서 살짝 짚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어 보실게요. 자, 보어라는 거는 수러 뒤에서 수러를 보충해주는 역할인데요. 보어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름만 내 귀에 익혀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단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바로 정도보어입니다. 정도보어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보어 중에 하나이고요. 정도보어는 말 그대로 정도성, 그러니까 동작이나 어떤 상태가 벌어졌는데 그 정도가 어떤지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예를 보시면 他来得很晚. 그가 왔죠. 근데 그가 왔는데 그가 온 정도가 시간적인 면에서 어떤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가 온 정도는 很晚, 아주 늦었다. 그는 늦게 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정도성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말이 빠르면요. 老师说得很快.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요. 그 정도가 很快, 아주 빠르다라고 뒤쪽에서 정도를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구조는 여러분 보어편에서 같이 더 공부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보어는 수러 뒤에 온다. 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향보호입니다. 말 그대로 방향성이에요. 크게 방향은 나에게 가까워오는 라이 방향과 나에게서 멀어지는 취의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는 跑上去了인데요. 자, 우선 취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대신에 앞에 샹이라는 또 보어가 붙었는데요. 샹취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는 뛰어서 上去了, 올라갔다. 자, 방향보호는 크게 2가지가 있죠. 단순 방향보호로서 라이나 취. 예를 들어 돌아온다, 回来. 돌아가면 回去. 이런 식으로 라이나 취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음절로 되어져 있는 복합적인 방향을 알려준다 해서 복합 방향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예는 모두 복합 방향보호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향보호는 방향성, 오는 방향, 가는 방향. 그리고 얘도 보어니까 수로 뒤다.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해석은 그는 뛰어 上去 올라갔다이고요. 그 다음 밑에 거 他突然笑起来了인데요. 그럼 이거는요. 약간 좀 특별한 경우예요. 한번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보세요. 그가 투랑 갑자기 셔 웃으며 하하하하 일어났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왠지 이런 사람은 병원에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다 수업하는데 혼자 공부하다가 하하하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웃음이 일어난 게 아닐 테고 바로 뭐냐면 웃기 시작했다입니다. 이 복합방향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좀 더 첨가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바로 질라인데요. 질라인은 저절로 발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결과보호입니다. 동작의 결과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 我找到了工作인데 그렇다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게요? 예를 들어 我找了工作, 나 일 찾았어.
그럼 엄마가 너 내일부터 출근이니? 엄마 내가 찾아보긴 했는데 근데 아직 결정은 안 났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찾아보긴 찾아본 거지만 아직 결정적으로 딱 찾아냈다. 이런 느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찾아내었다.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한다. 이럴 때 결과보호 쓰는 거예요. 그래서 我找到了工作 나는 드디어 일을 찾아냈다. 라는 목적 달성을 나타내기 위해 결과보호 到를 쓰는 것이죠. 이 외에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결과보호는 이 편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역할만 보신다는 거 아시죠? 자, 다음은 가능보호입니다. 가능보호는 말 그대로 가능성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있는 것도 있지만 팅더동, 팅부동 이런 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팅더동 듣고 이해할 수 있다. 팅부동 듣고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이제 어학연수 시절에 한 15년 전, 20년 전 거의 다 된 그때 중국어 막 배웠을 때 제가 그때 베이징 고궁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앞에서 암표 파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제 친구 안 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중국어를. 그래서 걔네들 인솔하고 제가 이제 갔기 때문에 싸게 사게 했다 내가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암표 파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4장을 사왔어요. 그래서 나눠주고서 너 1번, 너 2번, 너 3번 이렇게 한 2, 3분의 간격을 두고 들어가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학생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학생증이 있어야지 그게 반값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증이 그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팅부동.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못하려고 해도 약간 좀 입에 익어서 그런데 그때 발음 되게 어눌했겠지. 팅부동 막 이러지 않았을까? 중국에 갔을 때 제일 많이 한 얘기죠. 팅부동. 듣고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팅부동.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가능보호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부동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팅더동. 그래서 팅더동 그다음 뿌동 이런 말들이 바로 그 동작 뒤에 위치가 되는 가능보호입니다. 그냥 대표적인 경우만 써놓은 거고요. 다른 가능보호도 많이 있고 사실 가능보호는 만드는 뭔가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시간의 길이를 보충해주는 실량보호입니다. 얘는 보통 뭐뭐 동안이에요. 저는 이제 이미 중국어 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20년 동안 중국어 공부를 했다. 나는 3시간 동안 글을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길이, 얼마 동안이라는 이런 말들이 시간의 길이를 보충하는 실량보호고 위치가 어디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는 보세요. 나는 3시간 동안 기다렸어. 그러니까 다들 我3个小时等了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동사 앞에 오는 말은 아까 부조전, 부사, 조동사, 전명구 이런 애들이 바로 동사 앞에 오는 말이고요. 3시간 동안은 시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야 돼요? 기다렸어. 3시간 동안 等了 3个小时 그래서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위치만, 자리만 제대로 잡으셔도 여러분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예문 볼까요? 我等了1个小时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기다렸다 1시간 동안에. 그래서 시간의 길이도 역시 보어로서 수러 뒤에 위치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동작의 횟수를 세워주는 동량보호입니다. 번 차례이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는 나는 3번 가봤어. 그러니까 我3次去过 이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我去过 가봤다. 몇 번? 3번, 3次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오는 보어로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예문 보면요. 我去过一次北京 나는 베이징에 가봤습니다. 근데 몇 번 가봤대요? 한 번 가봤대요. 그래서 수러 뒤쪽에 이츠를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어들인데 보어는 모두 6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보어들 위치 보시면 모두 수러 뒤쪽에 위치가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문제로 가볼게요. 중국어 어순이 주술목이었어요. 이거 너무너무 간단했죠? 근데 중국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유는 각각 그 성분별로 꾸며주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주어나 목적어, 특히 명사들이죠. 이런 말들을 꾸며주는 말은 관형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형어의 순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수러 앞쪽에 수러를 꾸며주는 말들은 부사어라고 했습니다. 부사어는 간단하게 부조전, 예외적 경우 있지만 부조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공부했던 거는 보어들인데 보어는 수러 뒤쪽에 위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뼈대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장을 이야기하거나 쓰거나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의 접목이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유형 맛보기입니다. 유형 맛보기는 물론 밑에 풀이가 다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살짝 가리시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거 다 아시죠? 자, 이제 다 풀었다 생각하고 시작하죠. 자, 우선 단어부터 보실게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한유, 중국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치즈, 아내, 부인이었고 그 다음에 다쉐는 대학교, 마지막 찌ao 하면 사람을 가르치다예요. 이럴 때는 일성으로 찌ao 하고요. 나중에 뭐 교실, 찌ao室 이럴 때는 사성으로 있습니다. 명사일 때는 동사로서 가르치다 할 때는 찌ao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는 살짝 봤고요.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 같이 풀 텐데 중국어 이제 어순이 아까 주술목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뭐부터 찾으실래요? 많은 분들이 주체자니까 주어를 먼저 찾아야지 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我买 무슨 뜻이죠? 나는 산다. 문장입니까? 문장이죠. 그 다음에 买书 책을 산다. 문장입니까? 문장이죠. 이렇게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我书는요? 너 책 문장입니까? 단어죠.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어가 있어야 돼요. 수어가 있어야지 뼈대로서 문장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목적어나 주어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뼈대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수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푸실 때 수어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수어를 찾는 가장 좋은 팁이 뭐냐면 이다 하다예요. 한국어로 뭐뭐이다, 뭐뭐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동사수어다, 형용사수어다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사실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입에 뭐뭐이다, 뭐뭐하다 이런 말들이 붙으면 여러분들이 수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단어 공부했으니까 이다 하다 뭐였어요? 찌ao 가르치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 같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우선 수어를 찾는 거인데 수어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다라는 쩌죠. 자, 그 다음은 혹시 이 수어와 함께 호응되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르친대요. 그럼 여기 단어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보통 목적어는 을이었죠. 아마 이미 찾았을 것 같습니다. 중국어를 가르치겠죠. 그래서 목적어는 教汉语 중국어를 가르치나로서 이렇게 술목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자, 수어 앞에 왜냐하면 주어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수어 앞에 분위기를 꾸며주는 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중에서 분위기를 꾸미는 말은 그렇죠. 여기 在大学 대학교에서라는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수어 앞쪽의 부사어로서 이 教 앞에 위치시키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나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면서 하면 얘가 남았죠. 사실 저 치즈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지금 위치상 주어가 남아있고요. 주어 자리가 비어져 있고 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찍어도 제가 주어겠다 하고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워 치즈 누구였죠? 우리 아내였죠. 자, 그래서 완벽한 문장 보면 워 치즈 내 아내가 在大学 대학교에서 教汉语 중국어를 가르친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한번 볼까요? 我妻子在大学教汉语 우리 아내는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다입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오늘 첫날이니까 설명 드리면 자, 우리는 온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점을 동그랗게 딱 찍죠. 그냥 점을 찍죠. 점을. 근데 중국어는 고리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그랗게 그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그리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물음표, 만약에 의문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물음표도 반드시 의문문이라면 찍고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맞췄고요. 다음 이제 유형 맛보기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어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그래야지 얘가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어떤 역할로 쓰이고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자, 단어 보시면 처음에 水果, 과일 다 아시죠? 그 다음에 种 하면 양서로서 종류, 부류, 가지입니다. 자, 양사는 뭐를 세는 단위였어요? 바로 명사를 세는 단위였죠. 그래서 양사의 위치는 어디였나요, 여러분? 명사 앞에. 그렇다면 종류, 부류, 가지로 셀 수 있는 것 앞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지금 방금 과일을 배웠으니까 한 종류의 과일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 네. 그 다음 세 번째 샹. 샹은 대표적으로
조동사로서 뭐뭐 하고 싶다. 나 중국 가고 싶다. 난 이걸 사고 싶다라는 조동사로서 수로 앞에 오고 얘가 사실 동사로서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你想什么? 너 무엇을 생각하니? 혹은 我想他. 나 걔가 그리워. 이렇게 그립다라는 그런 동사로도 되게 한정적으로 쓰이죠. 한정적으로 쓰이지만 보통 상고시험에서는 조동사로서 뭐뭐 하고 싶다라고 쓰이기 때문에 먼저 저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로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죠? 한번 수로 찾아보세요. 그러네, 여기 吃가 바로 보이네요. 그래서 수로는 吃입니다. 吃. 근데 吃를 봤더니 바로 뒤쪽에 나 종이 붙었어요. 어느 종류의 이 종이라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품사가 양사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으로 쓸 수 있던 명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맨 앞에 있는 水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워버리고 吃 먹는다. 어느 종류의 과일을.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로 앞에 올 수 있는 혹시 분위기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있나 없나 살펴보세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있었던 조동사 샹이 있었죠. 그래서 부사어이므로 동사 앞쪽에 위치가 되어서 어느 종류의 과일이 먹고 싶니?가 되겠죠. 자, 마지막 남아있는 말은 니입니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니는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맨 앞쪽에 위치를 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완벽한 문장을 보면 你想吃哪种水果? 너는 어느 종류의 과일을 먹고 싶니?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 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맛보기 문제 2개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나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다음 문제 한번 실전 문제 풀어보시고 다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같이 실전 테스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3개의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흔치 않은 문제예요. 첫 문제라서 그런지 여러분 릴렉스해요. 방송이시야. 마음 편안하게 먹어요. 라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자, 우선 단어 같이 보시고 구조에 맞춰서 한번 자리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단어 첫 번째, 따이 하면 몸에 지니다, 휴대하다 혹은 다른 사람을 인솔하고 대리다 할 때 따이를 쓰는 것이죠.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는 후照, 여권인데요. 그럼 여권을 가지고 가다, 여권을 챙기다 그러면 따이, 후照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 왕은 기억에서 잊어버리다 라는 의미의 얘도 동사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까요? 같이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장을 각각 보시면 방금 우리 따이, 후照, 여권을 챙기다 가 이미 짝꿍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러와 함께 왕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과거에서 잊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지금 수로가 2개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중국어 기본 어순을 생각해야지. 중국어 어순이 어떻습니까? 주어, 수어, 목적어죠. 자, 자리를 잡을 때 한국어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어는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주격조사 뭐가 분다고 했죠? 는, 이가가 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로는요, 뭐뭐이다, 뭐뭐하다가 붙고 마지막으로 목적격조사 을날이 붙는 애가 마지막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시면 돼요. 누가 뭐를 잊었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권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전체 수로는 무엇입니까? 왕러가 되겠죠. 왕러, 잊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잊은 겁니까? 그렇죠. 맨 앞에 있는 따의 후照, 여권을 챙기는 것을 잊은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선생님, 수로가 어떻게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근데 목적절로 혹은 주절로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리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我 좋아하다는 시환인데 또 이제 제가 좋아하다는 무엇이에요? 그러면 몇 명의 친구는 하오 이러고 있어요. 워 하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오는 굿이에요. 굿. 아이 굿 하신 거예요. 지금은 시환 좋아하다니까 like를 쓰셔야죠. 그쵸? 구분 잘 해두세요. 좋아하다는 시환입니다. 자, 그러면 뭐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책을 좋아한다 아니었고 요리를 좋아한다 아니었어요. 요리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렇다면 我喜欢做菜 이렇게 수로도 충분히 목적절로서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그럼 나는 책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我喜欢看书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선생님 수로가 왜 목적어 자리 왜 주어 자리 있어요? 물어보지 않으시겠죠?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여러분? 요리하는 것은 나의 취미다. 그러면 做菜
是이다我的爱好. 책 보는 것은 나의 취미다. 그러면 看书是我的爱好.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로도 뭐가 될 수 있다? 주어나 목적어로 충분히 쓰입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봐요. 전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뭘 궁금해 하시는지, 뭘 물어보냐면 것인데 왜 더는 안 붙이고 있냐? 또 많이 물어보세요. 구조조사 더. 이렇게. 나는 좋아한다 요리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 책을 보는 것을. 근데 이 더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구조조사 더는 어디다 써볼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구조조사 더의 역할이 뭐였어요?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가 있다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더가 있다라는 거는 뒤에 있던 명사가 생략된 거지 여러분이 것을 붙인 게 아니에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 책이다 해볼게요. 这是我 죄송해요. 번호 썼네. 这是我 뒤에만 보시면 돼요. 我的书 이거 보시나요? 这是 이것은 무엇이다? 我的书 나의 책이다죠. 근데 만약에 서로 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끝에다가 이거는 나의 책이고 이거는 너의 책이야. 이럴 필요 없죠. 그냥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야. 이래도 괜찮죠. 그러면 这是我的,那是你的 해서 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더는요 한국어로 것이라고 붙여주기 위해서 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뒤에 명사가 있었는데 이거 생략하고 얘가 그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我的 그러면 내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한국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어는 수어가 목적어나 주어로 쓰이면 뭐 요리하는 것은 것 이런 거 붙이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이런 식으로 것을 붙이는데 그건 한국어인 거고 중국어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 수어도 주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만 잡으시면 돼요. 나는 좋아한다. 做菜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만약에 做菜的 그러면 做菜的人 요리하는 사람. 做菜的时间 요리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있었는데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더 붙이면 안 되고 그냥 요 자체가 담백하게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다시 문제로 와봐요. 자, 의미 때문에 우리가 나는 잊었다, 여권 챙기는 것을 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 수로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렸다 라는 왕러였고요. 무엇을 잊는 거예요? 여권을 가져가는 것을 잊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그냥 목적어로서 위치상 수러, 동사 뒤에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주어는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워가 주어가 돼서 맨 앞에 오겠죠. 자, 우리 완벽한 문장 보겠습니다. 我忘了带护照. 나는 여권 챙기는 것을 忘了, 잊어버렸어 라고 간단한 주술목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재밌죠? 지금 저만 신난 거 아니죠? 같이 재밌게 춤추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단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티 하면 발로 차는 거죠. 그래서 야, 나 발로 차지 마. 그러면 비에 티워 하면 돼요. 해볼까요? 비에 뭐 하지 말아라는 대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비에 티워 하면 나 발로 차지 마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은 찡창은 자주인데요. 찡창은 이 장을 한 번 더 쓴 장창 완전히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T의 짝꿍이 나왔네요. 주치어 하면 축구로서 축구하다 할 때 하다 하면 또 깡이나 혹은 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축구공을 발로 차는 게 축구하는 거죠. 그래서 T주치어라고 하죠. 읽어볼게요. T주치어. 다시 한번 T주치어. 이게 바로 축구하다입니다. 마지막은周末 시간으로서 주말이 되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자, 방금 단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수어를 찾았어요. 수어는 맨 앞에 있었던 T였죠. 그래서 T 먼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랑 호응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축구를 차다. 축구공을 차는 게 축구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가 바로 무엇이에요?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티조치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어 앞에 혹시 이 분위기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이 있었나요? 자, 두 번째에 있었던 찡창이 자주라는 빈도성을 알려주는 빈도 부사, 어려운 말로 어쨌거나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의 위치는 수어 앞쪽에 위치가 되죠. 그래서 찡창, 자주, 티조치어, 축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요? 바로 띠띠, 남동생이요. 주말에 시간사도 같이 있네요. 그래서 맨 앞쪽에 위치가 되었고요. 완벽한 문장은 弟弟周末经常踢足球. 남동생은 주말에 자주 축구를 한다라는 또 간단한 중국어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단어 보실게요. 처음에는 찌아는 물론 집이란 뜻도 있죠. 워지아 뭐 이렇게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근데 찌아는 여기서 양사로 쓰였어요. 특히 점포, 그다음에 이제 집 등을 세는 단위인데 이 점포, 즉 돈을 버는 곳, 네,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을 세는 양사가 바로 이 찌아가 되겠습니다. 명사로서는 집이고요. 너네 집에 몇 식구 있니? 니자 여지 거란이라고 아마 또 많이 들어보셨죠? 어쨌거나 찌아는 여기서 양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밑에 있는 판디엔, 호텔, 식당이 나왔네요. 이게 바로 돈 버는 곳을 목적으로 하는 점포, 가게, 상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식당, 호텔 한 곳 그러면 이지아 판디엔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요요인데요. 이 요요는 일단 호응이에요. 호응으로서 이 다음에 특히 형용사 수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도 있고 또 이런 성질도 있다 해서 두 가지 성질을 병렬할 때 그때 쓰이는 거죠.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면 빠르고 편리하죠. 그럼 빠르다는 콰이, 편리하다는 방변이에요. 그러면 요 콰이, 요 방변 하시면 돼요. 또 어떻고 또 어떻다. 이럴 때 요 씁니다. 그다음 밑에 봤더니 두 개의 수로 있네요. 비엔이와 하오츠. 그러면 싸고 맛있다. 그러면 요 비엔이, 요 하오츠. 다시 한번 요 비엔이, 요 하오츠라고 요 뒤에다가 각각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차이, 음식, 채소라는 그런 뜻이죠. 요리도 되죠. 요리.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수로는요. 여기서는 형사수로였죠. 요와 병렬이 되는 바로 요 싸고 맛있다가 이 문장의 수로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맛있나요? 얘 주어를 찾아야겠죠. 뭐가 맛있어? 뭐를 맛있다. 이런 말은 없죠. 뭐가 맛있냐? 주어를 찾아야겠죠. 뭐가 맛있겠어요? 차이, 요리, 음식이 맛있겠죠. 그래서 차이, 요리가 요便宜, 요 好吃, 싸고 맛있네요 입니다. 근데 요리는 요리인데 어떤 요리인지 요리를 꾸며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저 꾸며주는 말이다 그럴 것 같아요. 바로 무엇이죠? 구조조사 더가 있죠. 더 다음 뭐가 옵니까? 명사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바로 요리를 꾸미는데요. 근데 그 앞쪽에 살짝 봤더니 판디엔, 호텔이나 아니면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지아가 있어요. 찌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호텔이나 식당, 이런 점포를 세는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찌아는 지금 얘를 꾸며줘야 되니까 둘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누굴 꾸밉니까? 요리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지아 판디엔 더 차이, 그 호텔 혹은 그 식당 해도 괜찮아요. 의 요리는 요便宜, 싸고 요 好吃, 맛있다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 완벽한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那家饭店的菜又便宜又好吃. 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같이 보겠어요. 단어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이징. 이징은 의미가 이미, 벌써, 그러니까 어떤 동작,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뭐뭐가 되었어 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중 과거죠. 그래서 얘는 문장 맨 마지막에 어기조사를 하고 많이 활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완료되었어, 끝났어 이런 느낌을, 종료의 느낌을 주기 위해 맨 끝에 하고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지엘쇼인데요. 지엘쇼는 어떤 행사, 일정이 있는 것이 끝나다.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나고 경기가 끝나고 이럴 때 지엘쇼러 쓰는 거죠. 그럼 벌써 끝났다 그러면 이징 지엘쇼러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제시단어 가운데 수로는 방금 지엘쇼, 끝나다라는 얘가 수로였어요. 자, 그렇다면 얘 앞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이징이죠. 근데 이징은 문장 맨 마지막에 이징러 이렇게 러 하고 활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완료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그럼 뭐가 끝났느냐라는 주어를 찾아야겠어요. 어떤 성질이에요? 누구의 성질입니까? 바로 회의의 성질이겠죠. 회의는 이미 끝났다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말은요. 얘 썼고, 얘도 썼고, 얘도 썼고, 얘도 썼죠. 얘만 남았네. 근데 얘는 또 누구랑 있어요? 구조조사 더. 그렇다면 누굴 꾸미는 말? 명사를 꾸미는 말이겠죠. 여기서 명사는요. 회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말로 관용어로서 회의라는 명사 앞에 위치가 됩니다. 의미는 오늘 회의는 이미 끝났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今天的会议已经结束了. 오늘 회의는 이미 끝났다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문제예요. 너무 신나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단어 보시죠. 단어는 많이, 만족하다이고요. 뚜이는 대상을 이끄는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뭐뭐에 대해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회의다 하면 어떤 질문에 대답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풀 텐데 아마 단어를 보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그 문제력은 어떤 문제예요? 같이 보시죠. 자, 제시 단어에 뚜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헌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뚜이는 우선 뚜이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대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부사, 정도부사 혹은 부정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수러가 온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부조전을 벗어나는 경우였죠. 전치사, 부사, 그 다음에 수러.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야지 그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 있잖아요. 뚜이하고 이런 부사 나오는 거는 충격적이게도 지금 상급에만 나올 것 같지만 3급, 4급, 5급 시험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어순별 문제로서 대신에 이제 동사나 대상들을 좀 바꾼 것 뿐이고요. 나머지는 정말 같았어요. 부조전의 순서를 벗어나는 경우로 즉 HSK 출제하는 선생님이 3, 4, 5급에서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이니까 지금부터 잘 파악을 해둬야겠죠. 자, 그러면 같이 수로 먼저 찾아볼까요? 우선 수로는 여기 헌 많이 아주 만족하다인데 이 앞부분이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여러분. 뚜이가 바로 대표적인 부사어, 바로 전치사죠. 근데 여러분 뚜이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니까 혼자 오지 않고 전명구, 명사와 짝꿍이 된다고 했습니다. 명사는요, 제 생각에는 이 회다가 아까 우리 연습할 때도 대답하다라고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만 봤을 때는 동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얘는 여기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도 되게 문제를 푸는 힘이 될 거예요. 바로 무엇이죠? 구조조사 더가 있죠. 자, 그렇다면 구조조사 더 다음에는 뭐가 온다? 100% 명사가 온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회다는 대답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샤오장의 대답에 대해서 라는 하나의 전치사 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위치는 수러 앞이 되겠죠. 샤오장의 대답에 대해서 헌 많이 아주 만족해 한다가 되겠습니다. 고맙게도 헌은 이미 붙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자리 바로 무슨 자리죠? 주어 자리가 비었죠. 주어 자리 같이 보실게요. 주어는 남아있던 老师가 되어서 자, 그럼 답은 老师 선생님은 对 뭐에 대해? 小张的回答 샤오장의 대답에 대해 很满意 아주 만족해 하신다라는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老师부터 시작. 老师对小张的回答很满意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5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첫 강의라서 제가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드리느라고 긴 시간 동안 설명드렸는데 되게 핵심적인 건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그쵸? 무엇이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 술, 목.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미는 말은 관형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조조사 더나 수량사가 있는데 그럼 이 둘의 순서는 수량사, 구조조사 더, 그 다음에 명사였죠. 그 다음에 이 동사수로 앞에, 특히 동사수로 앞에 위치하는 말들은 부사어로서 순서는 부조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수로 다음에 보어가 온다.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우리 같이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실전 문제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요걸 근거로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를 플러스해서 배울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강의 만나요, 여러분.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다음에 볼게요. 짜이찐!